시청자 비평 플러스에서 YTN을 들여다봅니다. 문화보도는 자주 다른 분야에 밀려 그 중요성에 비해 잘 다뤄지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이런 아쉬움을 해소하고자 YTN은 컬처 인사이드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문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리뷰와의 시간, YTN의 문화보도를 살펴봅니다. 화면 너머의 목소리까지 듣고 답해드립니다. 시청자 톡톡Y로 도착한 의견들 함께 들어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보리입니다. 세계인의 축제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개최지인 멕시코, 미국, 캐나다와의 시차로 국내 중계는 평일 이른 새벽이나 아침 시간 경기가 집중될 전망인데요. 우리 대표팀은 우리 시간으로 오는 12일 오전 11시에 체코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이번 월드컵의 첫 발을 내디딜 예정입니다. 모여서 응원하는 분위기는 어렵겠지만 대표팀의 선전을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을 텐데요. 각자의 자리에서나마 뜨겁게 응원하며 월드컵 시즌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와이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 리뷰와의 시간, YTN 컬처 인사이드 프로그램과 더불어 문화계 소식 전한 보도들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강보라 시청자 평가원입니다. 이동호 해설위원 실장입니다. 네, 오늘은 YTN이 다룬 문화 소식 보도를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아무래도 늘 따가운 채찍을 맞는 부분이다 보니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은 YTN의 문화 보도 중에서도요. 그 컬처 인사이드와 그리고 최근에 진행되었었던 칸 영화제 관련 보도를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문화 분야는 흔히 즐기는 영역으로 분류되곤 합니다만 사실은 산업과 노동, 정책과 기술, 그리고 외교까지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의제가 움축된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도 전문 채널이 문화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그 채널이 문화를 어떤 무게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투명한 거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컬처 인사이드라는 프로그램의 존재 자체는 분명 반가운 시도입니다. 다만 그 반가움 못지않게 YTN만이 보여줄 수 있는 깊이의 측면에서 한 발 더 들어가야 할 지점은 없었는지, 또 칸 영화제처럼 세계적인 무대를 다루는 보도가 여전히 우리에게 익숙한 시선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은지를 중심으로 몇 가지 비평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컬처 인사이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존재 자체가 반갑다고 해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가장 큰 그림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컬처 인사이드는 K-팝 가사 트렌드부터 클래식계 상주 음악까지도 현대 미술 전시, 동물권 이슈, 그리고 중국 콘텐츠 소비 현상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을 다루면서 시청자에게 문화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만한데요. 외국인에게 한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바로 K-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문화 소식, 사랑 이야기를 넘어 나다움을 노래하는 K-팝 가사의 흐름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소문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길을 걷겠다고 선언하고 왜 메러코드 숫자를 상징으로 삼아 나를 쉽게 규정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돌이켜보면 과거에는 흔하지 않았던 가사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천재 피아니스트 조성진. 올해 국내에선 처음으로 개관 10주년을 맞은 롯데 콘서트홀의 상주 음악가로 활동 중입니다. 상주 음악가란 공연장이나 오케스트라가 정해진 기간 특정 음악가를 핵심 예술가로 선정해 독주와 협연, 실내악 등 다양한 무대를 기획하고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일종의 홍보대사입니다. 그런데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이런 단독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과 문화 보도가 제대로 다루어진다는 것 사이에는 적지 않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주요 뉴스에서 문화 보도는 여전히 정치나 경제, 사회나 국제 뉴스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인지 컬처 인사이드와 같은 프로그램이 따로 마련됐다는 것이 자칫 문화는 거기서 한꺼번에 다루면 된다는 분리 신호처럼 받아들여질 위험도 있어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연성화의 문제입니다. 컬처 인사이드의 톤은 전반적으로 부드럽고 또 친근한데요.
이게 시청자의 접근성을 높여준다는 장점은 분명한 반면에 보도 전문 채널 특유의 어떤 비판적인 거리감은 다소 멀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문화예술 공공기관장 인선을 둘러싼 문화예술계의 반발이라든지 부산 오페라하우스의 라스칼라 초청 공연을 둘러싼 논란처럼 정치나 정책과 또 직결된 문화 의제는 지금의 컬처 인사이드 포맷 안에서는 좀 다뤄지기 쉽지 않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컬처 인사이드가 아무래도 부드러운 아이템을 주로 다루면서 시청자와 거리를 좀 좁혔다 보니까 이제는 문화 분야를 둘러싼 비판적인 의제까지도 좀 고민해 볼 시점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날의 문화 뉴스는 더 이상 문화 분야 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K-콘텐츠의 성공은 산업 정책과도 묶일 수 있고요. 미술 시장의 호황은 자본 흐름과 결부되기도 하고 박물관 입장료는 공공재 논쟁과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독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에 안주하기보다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메인 뉴스의 흐름과 호흡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제 제작진 측에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 10년간 YTN에서 문화 보도의 어떤 위상이나 비중에 대한 인식은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지, 그리고 컬처 인사이드가 만들어지면서 메인 뉴스의 문화 코너 비중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지난 10년 동안 YTN에서 문화 뉴스의 비중은 그다지 높지는 않았던 것이 이제 현실이고요. 일단 이제 부서원을 많이 주지는 않았고요. 또 다른 부서에서 이제 큰 사건 사고가 터질 경우에는 이제 가장 먼저 지원 나가야 하기 때문에 문화부서는 이제 항상 인원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리포트를 만들어도 큰 뉴스가 아닌 경우에는 정치, 경제, 사회 뉴스에 밀리기 일쑤이기 때문에 이제 문화부 부서원들이 실망하고 낙담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도 이제 현실인데요. 그러한 면에서 컬처 인사이드는 프로그램 안에서 문화 뉴스를 녹여야 하기 때문에 전체 비중 면에서는 어느 정도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3분짜리 깊이 있는 기획 리포트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자들이 소신을 갖고 취재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줬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톱스타들을 직접 인터뷰하는 초대석 코너도 마련해서 YTN의 위상이 확연하게 올라가는 부분도 엄연하게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기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컬처 인사이드 리포트가 이제 3분 정도로 길어서 PD들이 일반 뉴스에서 사용하기를 꺼리다 보니까 노출 횟수가 적었던 것이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뉴스의 다양성을 위해서 다소 길더라도 문화 뉴스를 고정 시간대에 배치한다든지 하는 회사의 전향적인 사고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획기적으로 바뀌기는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도 컬처 인사이드를 통해서 YTN 문화 뉴스가 과거보다 다소 늘어났고요. 또 문화 뉴스의 다양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실무적인 부분에 어쩔 수 없는 고충까지 진솔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컬처 인사이드는 다양한 코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좀 인상 깊게 본 코너는 어떤 게 있으셨습니까?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문화 인터뷰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보았는데요. 짧은 기간 동안에 전원주, 김혜윤, 김장훈, 이나영, 그리고 딘딘 같은 정말 다양한 문화계 인사를 만났다는 점에서 제작진의 섭외력은 분명히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배우, 가수, 그리고 예능인까지 장르의 균형도 굉장히 잘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들고요. 다만 인터뷰의 내용으로 저희가 좀 들어가 보면요. 질문이 작품 홍보와 근황,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소외 정도에 머무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창력을 둘러싼 안티팬들의 조롱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받아들여 반전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너무 웃겼어요. 만들어 놓은 게. 그래서 이게 안티를 떠나서 그냥 천재 같은데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서 이런 걸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댓글이 너무 웃겨요. 저예산 독립영화에 개런티 없이 출연할 만큼 이 분야에 대한 애정도 남다릅니다. 더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저예산 영화나 단편 영화들이. 캐릭터적으로는 좀 더 많이 열려 있어서 저도 도움이 되면 좋고 또 저도 도움을 받는 거고, 그래서 다양성이 많이 보여지면 좋으니까. 4월 11일 김장훈 씨 인터뷰의 경우에는 인터넷 밈으로 안티 정서를 좀 정면으로 돌파했다는 어떤 흥미로운 서사가 있었고요. 30년간 이어온 장애인 돕기 공연도 짚어봤는데요.
이 두 가지를 팬덤의 변화와 또 대중예술인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어떤 좀 큰 질문으로 묶었다면 한 단계 더 깊어질 수 있는 인터뷰였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5월 9일 이나영 씨 인터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예산 단편 영화에 꾸준히 참여하는 배우만의 연기 철학을 짚어준 건 분명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들어가서 한국 영화 산업이 상업 대작 중심으로 재편되는 지금 다양성 영화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어떤 심층적인 질문을 함께 던졌다면 어땠을까라고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보도 전문 채널의 인터뷰는 유튜브 예능이나 아니면 연예 정보 프로그램의 인터뷰와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래도 보도 전문 채널에서 진행한 인터뷰다 보니까 좀 더 깊이 있는 인터뷰일 거란 기대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차이는 결국 질문이 어디까지 들어가느냐에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인터뷰이가 속한 산업의 지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자신이 작업이 동시대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끌어내는 취재 기자의 어떤 질문이 한두 가지만 더 들어가도 배우의 이야기가 문학의 이야기로 확장될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작진께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컬처 인사이드는 매회 같은 리듬으로 좀 흘러가다 보니까 이번 주에 꼭 깊이 다뤄야 될 어떤 소재가 있어도 정해진 틀에 맞춰서 비중이 좀 분산되는 인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차별로 메인 꼭지의 수나 비중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어떤 내부적인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메인 뉴스에서 다루는 문화 의제와 그다음에 컬처 인사이드 안에서 다룰 의제를 가르는 기준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웨이브에서 보면 이제 컬처 인사이드를 제작하는 기자들이 뭐 다른 일은 안 하고 이 프로그램만 이제 매달리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사실과 다릅니다. 문화부 5명의 기자들이 문화 전 분야의 발생과 그때그때 중요 기획들을 챙기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긴 호흡의 리포트를 자유롭게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수많은 발생 뉴스를 문화부 기자들이 전화 연결이나 생중계, 리포트 등을 처리하면서 이 제작에도 같이 임했던 것입니다. 메인 뉴스에서 다룰 문화 의제와 컬처 인사이드 안에서 다룰 의제를 가르는 기준은 보통 2분 이내 길이로 제작하는 메인 뉴스 리포트보다 더 심층적으로 다룰 만한 주제들을 컬처 인사이드에서 다루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2분짜리 메인 뉴스는 주제 선정은 이제 비슷하게 할 수는 있어도 내용을 담는 데는 이제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한 번쯤 짚어야 할 주요 주제들은 반드시 컬처 인사이드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제작 과정을 설명해 주셔서 제작진의 사명감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칸 영화제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 막을 내렸는데요. YTN이 직접 현지에서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굉장히 생생한 그 생중계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봤는데요. 예. 먼저 긍정적으로 평가할 지점부터 짚어볼 텐데요. 5월 15일자 YTN 디지털 보도는 영화제라는 화려한 무대 이면에 놓인 탄소 발자국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문화 행사 보도가 환경 의제와 만날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줬는데요. 이어서 박찬욱 칸 영화제 심사위원장 보도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박 감독이 칸 영화제 역사상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경쟁 부문 심사위원단을 이끌게 됩니다. 한국 영화의 위상이 달라진 배경으로 세계 영화계의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다양한 배경의 영화를 받아들이려는 흐름이 강해졌다는 설명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한국 영화에 더 점수를 주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한국 영화라고 점수를 더 주는 건 아니다라는 어떤 감독의 농담 반 진담 반 발언을 전달하면서 한국 영화의 부상을 다양한 배경의 영화를 받아들이려는 어떤 세계적인 흐름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문제는 어쩌면 그 다음에 있는데요. 5월 14일과 15일 보도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요. 결국 카메라가 향하는 곳은 한국 영화 몇 편이 어떤 부문에 초청됐는가, 그리고 4년 만에 경쟁 부문에 진출한 영화 호프가 상을 탈 수 있을까와 같은 수상 가능성 점치기로 좀 집중되는 경향이 보입니다. 네, 프랑스 남부 도시 칸에 나와 있습니다. 예,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칸 영화제가 열리는 팔레데 페스티벌 인근입니다. 나홍진 감독이 곡성 이후 10년 만에 내온 신작 포프가 경쟁 부문에 올라서 기대감이 큰데요. 비무장지대 주변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가 나타나며 벌어지는 이야기로 알려졌습니다. 비경쟁 부문인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에 초청된 연상호 감독의 신작 군체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We really want to support because we already saw a few movies from 연상호, and we wish to just like support him, support the cast. 물론 한국 영화의 칸 진출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뉴스이고 시청자가 궁금해하는 부분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세계적인 영화제를 다룬다고 했을 때 그 영화제가 올해 어떤 주제를 던지고 있는지, 심사위원단이 어떤 구성을 가지고 또 어떤 영화관을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OTT 시대의 영화제 수상이 갖는 의미는 무엇으로 제정이 되고 있는지와 같은 어떤 영화제 자체의 의미도 함께 다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역시나 이 보도 전문 채널이 갖고 있는 통찰력이 이 분야에서는 좀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네,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특히 앞서 언급한 전용기 보도처럼요. 영화제 보도가 환경 혹은 또 산업 구조, 글로벌 자본과 같은 의제와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엿보였는데요. 이런 보도가 단발성으로 그치고 그 다음 보도가 다시 레드카펫 열기라든지 K영화 인기로 옮겨가는 흐름은 다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 위상의 변화를 조금 더 흥미롭게 만들려면 한국 영화 안에서만 답을 찾기보다는 영화제라는 무대 자체가 어떤 흐름의 한복판에 서 있는지를 함께 보여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영화제라는 이 세계적 플랫폼 자체를 해석하려는 보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문화는 지금의 시대를 읽는 중요한 메시지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즐길 거리를 넘어 경제와 산업 전반까지 연결하는 거대 담론의 장을 형성하게 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도 전문 채널 YTN 또한 다른 영역들과 마찬가지로 문화 분야의 소식을 충실히 전하고 설명해 줘야 합니다. 시대 변화 그리고 사회 흐름을 읽어내는 문화 보도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의 알 권리와 보도의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방송을 꼽아보는 디딤돌 뉴스 시간입니다. 평가원님,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방송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아까 그 제작진의 이제 고충을 듣고 보니까 좀 더 칭찬을 많이 해드려야 되겠다. 디딤돌 뉴스를 뭐 여러 개 꼽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를 꼽자면요. 컬처 인사이드 4월 11일자에 트렌드 기획 코너 힙한 불교 편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서울 불교 박람회 역대 최다 관객, 봉은사 반야신경 공파티 이 두 장면만 놓고 보면요. 그냥 흥미로운 세태 스케치로 읽힐 수 있는데요. 이 보도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 장면들을 트렌드 속에 그치지 않고 왜 지금 이 현상이 나타나는가라는 질문으로 연결했다는 점입니다. 비종교인 호감 종교 관련 통계를 함께 제시하면서 힙한 불교가 단순히 젊은 세대의 어떤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종교 지형 자체의 어떤 변화와 맞닿아 있다고 보여줬는데요. 종교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에 불교가 오히려 비종교인에게 가장 열린 종교로 인식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보도는 그 답을 현상 안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문화 보도가 종교, 세대, 사회, 심리를 동시에 읽어내는 복합 의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 보도도 상업화나 소비주의적 불교 수용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좀 더 깊이 있게 따라왔다면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하지만 문화 보도가 단순히 요즘 MZ들이 절에 간다더라 라는 선에서 멈추지 않고 그 현상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까지 함께 담으려 했다는 점에서 상반기 컬처 인사이드가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장 잘 구현한 회차로 꼽고 싶습니다. 네, 지난 16일 연등 행렬에도 역대 최대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K불교의 확산세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젊은 불교를 표방한 K불교의 현주소를 취재한 김승환 기자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최근에 불교 박람회가 굉장히 핫해졌어요. 몇 년 전부터. 사람들이 줄도 많이 서고 인스타에도 많이 올라와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지? 대체 뭐가 있지? 이런 게 좀 궁금해서 가보게 됐습니다. 맞아요. 좀 소비 지향적인 건 사실이긴 한데 근데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에 무관심해요. 현재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사실 저도 종교가 없거든요. 하지만 이런 행사나 아니면 불교의 기획을 통해서 사람들이 한 번 정도
종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가 있다면 저는 그거로서 되게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조명해 보고 싶었고, 다음에 또 이제 그런 부분이 또 많이 문제가 된다면 또 비판 기사로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 리뷰와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는 전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뉴스를 본 시청자의 생각이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데요. YTN을 향한 시청자의 목소리를 듣고 YTN이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흥지연입니다. 뉴스를 보다 생긴 궁금증, 이 시간에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톡톡 Y 첫 번째 보도부터 살펴볼까요? 지난 1월 40대 여성 환자가 팔꿈치 수술을 받기 위해 수술실로 걸어 들어갑니다. 12분 뒤 환자 마취를 끝낸 마취과 전문의 A씨가 수술복을 벗은 사복 차림으로 병원 복도를 나섭니다. 수술이 끝나고 얼마 뒤 환자를 깨워도 의식을 회복하지 않자 이상 징후를 느낀 간호사는 2차례에 걸쳐 마취과 전문의 A씨에게 연락했습니다. A씨는 2번 모두 해독제를 투여하라고 지시했는데 두 번째로 해독제가 들어가고 9분 뒤 환자는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수술을 받던 환자가 의료진의 이탈로 인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사건을 보도했는데요. 추가로 국내외에서 발생한 유사 사례와 이후 처벌 등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렸다면 의료계의 개선을 촉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전해졌습니다. 의사가 수술실을 비운 사이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가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죠. 대한마취통증의학회에 따르면 마취과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마취를 시행해야 합니다. 마취과 의사가 없을 때라도 마취 분야에 숙련된 의료인이 마취제가 투여되고 있는 환자의 옆에 있어야 하며 환자가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거나 회복실로 이동할 때까지 마취 제공자가 곁을 지켜야 하는데요. 의사가 수술실 자리를 지키지 않아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2016년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던 대학생이 의료사고로 과다출혈이 발생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당시 환자 3명의 수술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고 집도의가 다른 환자를 살피러 수술실을 떠난 사이 사고가 터진 겁니다. 이후 중태에 빠져 대학병원으로 이송됐고 저혈량 쇼크로 49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병원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오히려 형량이 늘어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해외에서는 아르헨티나의 사례가 있는데요. 4살 어린이가 횡격막 탈장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의료 과실 사고로 뇌사 진단을 받고 사망한 사건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 마취과 의사는 수술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했고 환자의 혈압과 산소 포화도 등 핵심 생체 징후를 10분 이상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충전기를 찾기 위해 수술실을 이탈하며 다른 의료진에게 환자를 인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에 현재 법원은 마취과 의사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와 의료행위 금지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시청자 궁금증은 무엇일지 보도 먼저 확인해 볼까요? 체납자가 해외에 숨긴 재산을 찾아내도 국세청의 강제 징수권이 해외까지 미치지 못해 해당 국가의 과세 당국이 대신 해외 현지 재산을 압류 추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해외 과세 당국과의 적극적인 과세 정보 교환과 징수 공조로 최근 9개월 동안 체납자 해외 재산에서 339억 원을 세금으로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3건, 내국인 2건 등 총 5건입니다. 국세청이 국제 공조를 통해 해외에 은닉된 체납 재산 339억 원을 환수한 성과를 알렸는데요. 이번에 환수한 339억 원을 어떤 방식으로 환수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렸다면 세금 면탈을 위한 안전지대는 없다는 과세 당국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9개월간 3개국 과세 당국과 징수 공조를 통해 5건 총 339억 원에 달하는 체납세금을 환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국내에서 이익을 취하며 해외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체납하는 행위는 성실 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안겨줄 뿐 아니라 국가 재정의 근간을 흔들고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칙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이 어떤 방식으로 해외 은닉 재산을 환수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해외 재산을 추적 환수하기 위해서는 해외 과세 당국과의 세정 협력, 즉 과세 정보 교환과 체납 세금 징수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해외 재산 파악을 위한 공적인 수단으로 광범위한 과세 정보 교환 네트워크를 활용합니다. 일례로 해외 금융정보의 경우 매년 119개 국가와 금융정보 자동 교환을 시행하며 확보한 대량 자료를 통해 해당 체납자와 금융자산을 식별하는 거죠. 또 163개 국가와는 개별 이슈에 관해서 상대국의 요청에 의한 정보 교환을 하고 있는데요. 해외 부동산 보유 정보의 경우 다수 체납자를 한데 묶어 부동산 보유가 의심되는 국가의 일괄 요청에 수집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정보 교환 국가 수와 교환 대상 재산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인데요. 가상자산의 경우 56개국이 암호화 자산 정보 교환 협정에 상명해 2027년부터 매년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제공받게 된다고 합니다. 해외 부동산은 2030년부터 매년 보유 및 거래 현황을 상호 교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체납자의 해외 은닉 재산을 밝혀내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를 환수하기 위해선 징수 공조가 필요한데요. 징수 공조란 우리나라의 강제 징수권이 해외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외국 관세 당국의 체납자의 현지 재산 압류 및 추심 등 강제 집행을 요청해 세금을 징수하는 국가 간 협력 행위를 말합니다. 국세청은 징수 공조 내용을 구체화하고 빠른 집행을 위해 최근 인도네시아, 호주 등과 MOU를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지금도 여러 국가와 MOU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의 촘촘한 추적을 통한 세금 체납 환수 성과를 기대해봐도 좋겠네요. 오늘 마지막 주제에 대한 시청자 의견 이어서 확인해 볼까요? 지난 2018년 치매 진단을 받은 A씨. 간병인으로 만난 B씨와 재혼했는데 이후 B씨는 A씨 자녀들과 재산 관리 문제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에 A씨의 자녀들이 자신들을 후견인으로 하는 성년 후견을 개시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고 B씨도 자신을 후견인으로 해야 한다며 맞섰는데 법원은 중립적인 제3자를 후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A씨 사례처럼 이들의 법률 행위를 어떻게 보장할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심화하며 급증하는 후견제도 수요와 그 한계를 다룬 보도였는데요. 관련해 우리나라의 후견제도 종류와 고령화를 겪고 있는 국가의 후견제도 운영 방식이나 어떤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알렸다면 비교해서 보기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후견제도는 미성년 후견제도와 성년 후견제도가 있는데요. 이 중 미성년 후견제도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의 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사퇴 등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후견인을 두도록 하는 걸 말합니다. 성년 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후견이 필요한 성인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성년 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상태에 따라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 임의 후견 4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성년 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한정 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특정 후견은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 임의 후견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후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일본은 후견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요? 일본은 2000년부터 성년 후견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성년 후견인은 친족이나 변호사, 법무사 등이 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종신제가 원칙으로 환자 본인의 판단 능력이 회복되거나 사망할 때까지 제도 이용을 도중에 그만둘 수 없었는데요. 이에 자기 결정권이 필요 이상으로 제약되고 이런 장벽 때문에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도 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민법 개정을 통해 종신제를 폐지하고
기존의 후견, 보좌, 보조 3단계로 나뉘어 있던 후견인 분류를 보조 한 가지로 통합하고 유산 분할 등 행위마다 필요한 범위를 한정해 후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당사자의 판단 능력이 회복되지 않더라도 가정법원이 더 이상 후견 제도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이용을 중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 오늘도 속 시원히 풀리셨을까요? 다음 시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YTN의 보도를 되짚어보는 데 있어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보다 깊이 있는 시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